프로젝트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누구도 진짜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죠. 네, 바로 오늘은 그런 상황을 진단하고 또 탈출하는 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럴드 J. 와인버그의 전설적인 명저죠.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에서 그 답을 찾아볼 겁니다. 네, 오늘 이 방대한 책의 한 챕터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네네.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전부 다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조직이 품질 위기, 그러니까 퀄리티 크라이시스에 빠졌을 때 측정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다룬 메타 측정, 메타 메저먼트 파트를 살펴볼 거고요. 진단부터 먼저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와인버그가 이 붕괴를 막기 위해 제시하는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도구를 알아볼 겁니다. 바로 측정 도구로서의 Reviews as Measurement Tools라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조직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진단 치트와 또 즉시 써먹을 수 있는 처방전,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메타 측정, 메타 메저먼트라는 개념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측정을 측정한다. 이게 처음 들으면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거든요. 하하, 그렇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자동차 속도계가 고장났는지 확인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건가요? 와, 그거 정말 정확한 비유예요. 내 차가 지금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는지 알려주는 그 계기판이 사실 엉터리라면 과속을 하던 거북이처럼 가던 알 수가 없지 않겠어요? 알 수가 없죠. 와인버그는 품질 위기의 가장 확실한 신호가 바로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과부하에 시달린다고 느끼는데 막상 어제 하루 시간을 정확히 어디에 쓰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누구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죠. 다들 그냥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군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책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한 관리자는 고객 문의 전화를 프로그래머 한 명이 하루에 1시간 정도 받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까보니까 완전히 달랐다는 그 이야기요. 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계기판 고장 사례죠. 관리자의 직감으로는 1명, 1시간. 네. 그런데 실제로는 프로그래머 23명이 평균 1시간 이상을 고객 문의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23명이요? 네, 이걸 근무 시간으로 환산하면요. 정규직 4명 이상이 매일 고객 지원 업무만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와. 회사는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개발 인력 4명을 그냥 고객 지원 팀으로 써버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 4명이면 작은 스타트업 개발팀 전체 인원일 수도 있는데 그 인력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몰랐다니 정말 아찔하네요. 이런 계기판 고장이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에서도 나타난다고요?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죠. 책에 나온 한 조직의 사례를 보면요. 명세서에 정의된 기명이 총 488개였는데 그중 71개가 구현되었다는 증거를 아예 찾을 수가 없었어요. 71개나요? 네. 관리자는 그곳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요 라고 둘러댔지만 나중에 파헤쳐 보니까 그 71개는 아예 시작도 안 한 상태였어요. 와, 단순히 그냥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시작도 안 한 71개 말고도 완료되지 않은 다른 45개 항목이 시스템에는 완료됨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진짜 정보를 입력하는 건 번거로웠는데 가짜 정보를 입력하는 건 전혀 번거롭지 않았던 거죠. 이건 뭐랄까 시스템의 붕괴를 넘어서서 거의 조직적인 기만 행위에 가깝습니다. 상황이 그 정도까지 가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도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요. 맞아요. 가장 흔한 예가 프로그래머의 실수를 그냥 버그, 벌레 탓으로 돌리는 거라고요. 맞아요. 마치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어디선가 벌레 한 마리가 기어들어와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와인버그는 이렇게 언어가 붕괴하는 몇 가지 고전적인 사례를 더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인 테스팅과 찾아낸 결함을 고치는 수정, 픽싱은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그럼요. 다르죠. 그런데 실제로는 90%의 시간을 수정했으면서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는 거죠. 그거 정말 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는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경우죠. 네, 그것도 있죠. 사실은 그냥 화면 디자인만 대충 붙여놓은 모급 수준인데 이걸 훨씬 더 많은 기능이 구현된 것처럼 들리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척이 엄청나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요. 이건 일종의 기대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와인버그가 꼬집는 흥미로운 단어가 사용자, 유저입니다. 사용자요. 네.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는 중요한 존재는 커스터머, 고객인데 많은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사용자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왜죠? 왜일까요? 고객은 무시하기 어렵지만 사용자라는 단어는 약간 희생자나 약물 중독자 같은 느낌을 주면서 그 중요성을 격화하기 쉽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언어가 현실을 어떻게 규정하고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안다고 착각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특히 관리자들이 이런 왜곡된 언어와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 직감은 정확해 라고 믿을 때 문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어요. 바로 유사 리뷰, 스도 리뷰즈가 그 착각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와인버그가 소개한 한 컴퓨터 제조사 이야기는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데요. 네. 새로운 컴파일러 요구사항 문서를 만들고 이걸 무려 258명에게 검토해달라고 보냈습니다. 258명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면 오히려 더 완박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경영진도 이 정도면 돌다리도 두드려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죠. 모든 검토자가 뭘 봤을까요? 257명의 다른 검토자 명단을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나 하나쯤 대충 봐도 누군가는 제대로 잡아내겠지. 결국 책임감의 분산이라는 현상이 극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마음이 258번 모여서 결국 아무도 안 한다가 되어버린 거군요. 이건 단순히 리뷰 시스템의 실패를 넘어서 조직 문화의 깊은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컴파일러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3,200개가 넘는 결함이 보고됐어요. 3,200개요? 네, 258명의 눈이 있었지만 그중 단 하나의 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양으로 질을 대체하려다 최악의 실패를 맛본 거죠. 측정 시스템이 겉으로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붕괴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네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면 조직은 결국 최악의 단계로 치닫게 되겠군요. 네, 와인버그가 말하는 마지막 증상이자 가장 위험한 증상. 바로 소통 단절, 커팅 커뮤니케이션 라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직접 대화하지 않고 소문과 가십에 의존하며 자기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관리자들은 나쁜 소식을 듣기 싫어하고 관리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이건 사실상 나는 더 이상 관리하기를 포기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데이터는 엉망이고 언어는 왜곡되고 리뷰는 형식뿐이고 결국엔 소통마저 끊기는 상황.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안개 속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긴 한가요? 와인버그가 뭔가 해법을 제시하겠죠. 물론입니다. 와인버그는 절망적인 진단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이며 즉시 실행 가능한 도구를 제시합니다. 바로 기술 리뷰, 테크니컬 리뷰입니다. 기술 리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그저 하면 좋은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와인버그는 리뷰가 가장 근본적인 측정 형태라고 단언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측정이라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기술 리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나요? 와인버그는 핵심 이점 4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일정 개선, 스케줄 퍼포먼스 효과예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리뷰를 하려면 다 같이 모여서 시간을 써야 하니까 오히려 일정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바로 단기적인 착각이라는 거죠. 초반에 리뷰해드리는 시간 때문에 조금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프로젝트 후반부에 터져나올 수많은 결함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운 테스트와 수정 단계를 극적으로 단축시킵니다. 결국 결승선에는 훨씬 더 빨리 도착하게 되는 거죠. 지금 1시간을 투자해서 나중에 열흘을 버는 셈입니다.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조금 내서 이자를 아끼는 것과 비슷하군요. 두 번째 이점은 낭비되는 작업 제거라고요. 이건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네요. 네,
코드가 한 줄도 작성되기 전에 요구사항이나 설계 문서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미 잘못 지어진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비용이 얼마나 클까요? 리뷰는 그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만 보고 여기에 기둥이 빠졌네요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와, 비유가 정말 수많은 재작업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거죠. 세 번째 이점도 흥미롭던데요. 리뷰 자체가 테스트라는 점이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테스트라고 하면 기계가 코드를 실행해보는 걸 떠올리지만 기술 리뷰는 사람의 지능을 이용하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테스트입니다. 사람의 지능이요? 네, 기계는 논리적인 오류는 잘 잡지만 이 코드가 과연 읽기 쉬운가, 이 설계가 미래의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같은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사람은 코드 실행 전에도 이런 종류의 더 깊은 결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함을 닫고 일정을 단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더 나아간다고요? 네 번째 이점이 훈련 효과라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기술 리뷰를 일회성 활동이 아닌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만들어줍니다. 아, 리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결함을 찾는 데 그치지 않아요. 동료의 뛰어난 코드를 보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우리 팀의 코딩 표준을 체화하며 제품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단기적으로는 제품을 개선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개발 프로세스와 사람 자체를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훈련 방식 중 하나입니다. 와, 듣고 보니 기술 리뷰라는 게 단순히 오타 찾기 회의가 아니었네요. 프로젝트의 속도, 품질, 그리고 팀원의 성장까지 모두 잡아주는 핵심 활동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258명이 모인 그 유사 리뷰처럼 이런 기술 리뷰도 잘못하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와인버그는 리뷰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제시합니다. 바로 기술 리뷰 요약 보고서, 테크니컬 리뷰 서머리 리포트입니다. 아, 보고서요? 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리뷰 결과를 검토 중, 대체로 양호함 같은 애매한 말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를 명확하게 판정하도록 강제하는 거군요. 어떤 판정들이 있나요? 5가지 명확한 선택지만 있습니다. 첫째, 그대로 수용, accepted as is. 네. 둘째, 사소한 수정 후 수용, accepted with minor revisions. 셋째, 대대적인 수정 필요, major revisions required. 넷째, 제작성 필요, reviewed required.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 위완료, review not completed.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명확한 판정은 조직이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죠. 이 과정에서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원칙들도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서명의 힘에 대한 부분이요. 아, 맞아요. 서명이 그냥 참석했다는 확인 도장이 아니라고 강조하더군요. 맞습니다. 리뷰 보고서에 서명하는 행위는 나는 이 결과물에 내 전문적인 명성을 걸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명성을 건다. 네. 그래서 와인버그는 관리자가 서명한 리뷰어를 최초 개발자만큼이나 그 결과물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아, 책임까지요? 그럼요. 만약 누군가 서명을 주저한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숨겨진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신호거든요. 나쁜 소식은 6개월 후가 아니라 지금 발견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이 바로 그 상황을 위한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서명을 주저하는 동료가 어쩌면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리뷰는 나쁜 소식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들을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에요. 그 신호를 무시하는 건 재앙을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리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와인버그의 답변도 아주 명쾌했습니다. 눈에 보이면 리뷰할 수 있다. If you can see it, you can review it.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정리되더군요. 네, 코드뿐만 아니라 설계도, 사용자 매뉴얼,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측정 결과 데이터 그 자체도 리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와인버그의 한 고객은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해요. 기술 리뷰는 측정계의 스위스 군용칼이다. The technical review is the Swiss Army knife of measurement. 스위스 군용칼이요? 네. 어떤 형태의 작업 산출물이든 어떤 종류의 측정 데이터든 그 신뢰성을 검증하고 보장할 수 있는 만능 도구라는 의미죠. 고장난 계기판을 수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는 측정 시스템이 붕괴될 때 나타내는 무서운 증상들, 그러니까 부정확한 데이터와 언어,
유명무실한 리뷰 그리고 소통의 단절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로 명확하고 구조화된 기술 리뷰라는 도구를 깊이 있게 탐구해봤네요. 오늘 논의의 핵심은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떤 팀이나 조직이든 피드백 루프와 측정 시스템이 무너지면 현실 감각을 잃고 표류하게 되거든요. 기술 리뷰는 조직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도 조기에 직면하도록 강제하는 고도로 훈련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인버그는 리뷰어가 결과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이 원칙을 정말로 적용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문서나 계획에 승인 서명을 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직접 만든 사람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과연 어떤 숨겨진 위험들과 불편한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까요?